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 외화벌이 수단은?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과 이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무역협회나 이쪽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인조 속눈썹이라든지 인조 가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역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불법적으로 버는 방식들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북 제재에서 걸려 있던 것처럼, 뭐 최근에 자료 같은 걸 보면은 뭐 담배 같은 것들을 또 불법적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IT 노동자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 그 다음에 최근에 확인했던 것처럼 북러 간의 어떤 군사 협력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사실 그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광물과 관련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불법이 되겠죠. 대북 제재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 주로 이제 금융 제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은행권들이 북한으로 이제 송금이나 이런 역할들을 하면 안 되는데, 외화 거래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명령, 행정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공급망 실사 작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현지로 가서 어떤 식으로 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국적이라든지 신분 확인하는 등의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의 내용보다는 그 집행이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국가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유엔 대북 제재라든지 또는 미국의 수출 통제법에 의한 제재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고, 그 다양한 품목에서 깊이 있게 지금 통제는 되고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이행이 여러 국가들도 같이 지금 실행되고 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이행이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위반 행위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사실 규범을 벗어날 때는 제어할 수 있는 규범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마 통제는 불가능할 겁니다. 대신 그럼 국제사회에서 이걸 손 놓고 있을 거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겠죠. 국제사회에서 손을 놓지 않고 활동하는 방법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2차 제재,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2차 제재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위반 행위자가 있을 테니까 그 위반 행위자와 자기네 그 우방 진영에 있는 기업들이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마 차단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거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에 속해 있는 개인과 북한에 있는 개인이 교육을 하는 거니까, 이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 2차 제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미국이 아마 계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중 러대 북한 현재 관계는? 북한의 그 대미 관계, 대중 관계, 대러 관계는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삼국 사이에서 나름의 줄타기 또는 균형 외교라는 걸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의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은 편이고, 사실상 이제 북한의 경제 사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대외 무역의 한 97, 8%는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이제 경제 관계에서 계속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압력이 심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중국도 외형적으로는 대북 제재라는 부분들을 흉내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한테는 좀 불편하게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돌파구로 지금 잡은 것이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이제 군사 협력, 그리고 아마 향후의 경제 협력이라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북미 대화 채널을 열고 대북 제재를 경감시킬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외교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북 제재란? 2006년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경제 제재라는 수단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약칭으로 해서 대북 제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억제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억제하려고 하니까 그 선진국들 또는 서방 국가들이 생각을 해보니 북한이 그런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 물자들이 전부 다 서방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물자나 기술들이 이전하는 걸 차단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실험이라든지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실험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미국이 목표를 잡은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금원을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속칭 얘기하는 돈줄을 막아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제재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MSMT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제 대북 제재를 시행을 하면서 그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하의 전문가 패널을 만들어서 전문가 패널이 이제 매년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북한이 어떤 부분에서 제재가 위반되고 있다 또는 어느 쪽이 구멍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간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2024년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기권하면서 그게 활동이 정지가 돼버렸거든요. 이행체제를 감시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발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역할을 MSMT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MSMT의 역할은 사실상 이제 유엔 위원회에서 기능이 정지된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방향인데, 차이점은 유엔 그 대북제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유엔 체제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우리가 뭐 전문적인 용어로 신사협정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속력이 없는 체제, 그러니까 다자간 그냥 협력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2004년에 확산 방지 구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PS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PSI도 초반에 출범할 때 한 열 몇 개국이 모여서 출범을 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냥 협력 체제였는데, 지금 이게 106개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대 그 모임으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여전히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고 하지만 참여 국가들끼리 서로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 감시의 강도 또는 제재의 강도를 높여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아마 MSMT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북 제재, 핵 차단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북한식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리비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비아를 대상으로 해서 10년 동안 경제 제재를 했고, 그 경제 제재가 성과가 나가지고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를 했던 것처럼 대북 제재도 리비아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무역 구조가 너무 특이하고 그 다음에 그 상당 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무역 구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들려오는 여타의 뭐 서방의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북한의 무역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원활하게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핵무기를 폐기는 못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핵 능력이 확산되는 것은 차단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우리나라는 어떤 제재를 하고 있나? 대무역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있는 대북 제재 내용들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대무역법 5조, 그 대무역법 시행령,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고시에 따라 가지고 대북 제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무역법 제19조에서 30조에 근거를 해서 비확산 통제를 하고 있고요. 기재부가 테러 자금 조달 금지법, 그 법하고 외환거래법, 그 법을 통해 가지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북 제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추가 제재 가능성은? 대북 제재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강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강화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보리 결의안이 9개, 10개 정도 채택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대북 무역은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이 북한에 공급되고 있는 원유량이라든지 석탄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쿼터를 더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재에 집어넣어 가지고 북한의 그런 활동들을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건데,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다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 또는 몇몇 국가들이 주도하는 집행으로 과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제 미국이 참여하는 국가들을 더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무역 수출 통제. 미국의 관세 전쟁의 첫 번째 목적은 사실 이제 대중 패권 경쟁이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거 무역 적자로 인해서 국내 사정 또는 물가는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역 전쟁을 펼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그리고 관세를 높여가지고 세금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일자리를 확충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보호무역 조치의
문제점이 불법적인 거라는 거죠. 국제 규범에 따른 불법적인 거고, 이 불법성을 합법성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보 예외 조항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방위산업과 연관이 되고,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관세를 부과를 해서 막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조치들이 이제 대중 견제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확장되기는 아마 이제 블록화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신냉전으로 가는 거죠. 미국 쪽에 있는 진영, 그다음에 중국 측에 있는 진영인데, 북한은 아마 이제 여전히 중국 측에 있는 진영이 될 거니까 대중 견제 또는 대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무역 보호 조치가 중국뿐만 아니라 그 수출 통제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북한한테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핵에 대한 이기 트럼프 정부 입장은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최근에 뭐 한미일 회담에서 다시 또 얘기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부분들도 또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정책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돼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핵 문제가 지금 미국의 정권으로 봤었을 때 또는 미국의 국내 사정으로 봤었을 때 1순위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 또는 분쟁,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 이 부분이 우선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북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고 좀 지금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앞에 것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정책화를 부각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북 제재 한계는 있나? 강제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참 얘기하기가 모호한 부분인데, 유엔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이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유엔에서 강제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서 강제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대국들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채택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사실상 그 이행의 수준은 개별 국가들한테 맡겨져 있죠. 유엔 체제는 그게 한계인데, 유엔 체제에서 우리가 지금 더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재나 처벌 또는 교역을 차단하는 조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행하는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 위한 우리나라 대응 방안은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과연 의견의 대립이 있는지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사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장 경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핵을 개발할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안 할 뿐인 거지.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 과연 일본이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러면 북한하고 일본이 핵을 가진다고 하면은 한국은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렇게 3국이 핵을 가진다라고 했었을 때 위에 있는 러시아나 옆에 있는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 이런 핵 무장을 했었을 때 과연 자국의 외교적 이익에 부합하는 모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일본과 우리가 좀 공조를 취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